태국 총리의 충격적인 3분 연설이 태국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언들은 경제 전문가마저도 분노를 표현하게 만들었는데요. 태국 국민들은 우리가 바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 총리의 충격적인 연설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입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죠. 처음 조셉 하멜턴 교수님의 국제 디지털 금융 특별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저 학점을 위한 수업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강의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답니다. 하멜턴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디지털 혁명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전통적인 현금 경제를 뒤흔들며 새로운 금융 질서를 창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술은 자유를 보장하기도 억압하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PPT 화면에는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의 실패 사례가 등장했어요. 디지털 화폐의 그림자 같은 이야기였죠. 디지털 화폐를 일방적으로 도입한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과 정부 통제 강화를 불러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2018년 세계 최초의 국영 암호화폐인 페트로를 발행했습니다. 명목상 석유 매장량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투명성 부족과 신뢰성 결여로 국제사회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페트로를 통해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고 자본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임금이나 세금 납부에 페트로 사용을 강제했지만 실제 유통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 대다수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고 기존 볼리바르 화폐 가치도 무너져 초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습니다. 2019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100만 %를 넘어섰고 화폐 경제는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국민 생활을 개선하기는커녕 정치적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중앙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나이라를 강제화했지만 국민 저항으로 실패했죠. 2021년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CBN은 이나이라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최초의 CBDC였으며 정부는 공식적으로 금융 포용 확대와 송금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용을 통제하고 정부가 국민 금융 데이터를 직접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정부는 2023년 초 현금 인출을 제한하고 구화폐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화폐 사용을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이 조치는 현금 경제에 의존하던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급기야 전국적으로 폭동이 발생하고 은행 지점이 불타는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강제 정책을 철회하고 기존 화폐 유통을 다시 허용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통제가 아닌 디지털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가는 나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바로 태국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태국의 디지털 지갑 정책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와시 며칠 전 발표한 디지털 지갑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었죠. 총리는 전 국민에게 1만 바트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특히 3단계에서는 저 같은 나이의 청년 약 270만 명에게 직접 디지털 지갑으로 현금을 이체하려 했대요. 비용은 무려 270억 바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발표된 직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고 해요. 이유는 간단했죠.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안건은 내각 심의에조차 상정되지 않았대요. 정보에 따르면 반발이 너무 거세서 결국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이제 중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이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 추진한 국가 전략입니다. 저는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씀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프라이버시 침해, 데이터 통제, 중앙은행의 절대적 권한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예컨대 국경지대나 시위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 사용을 제한하거나 특정 계좌의 활동을 정부가 실시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태국 역시 중국의 결제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태국과 중국은 관광지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금융 협력인 동시에 경제 주권을 포기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죠.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지 돈이 아니네요. 권력이네요. 그 후 교수님은 태국 내 반중 정서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등장했고 디지털 지갑 반대 시위도 열렸다고 하네요. 스크린에는 우리는 태국이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라는 시위 문구가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태국의 디지털 지갑 정책은 젊은 층을 달래기 위한 단기적 포퓰리즘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디지털 전략을 모방하는 구조적 변화가 존재해요. 첫째, 프라이버시 침해. 둘째, 거래 추적 가능성. 셋째, 중앙은행 권력 집중. 넷째, 민간 금융 약화. 이러한 조치들은 태국의 금융 주권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통제력에 의존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화폐는 그 나라의 가치관과 권력 구조를 반영해요. 중국은 이를 통해 통제를 확장했고 태국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죠.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자유가 아닌 통제의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데이터가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감시를 정당화하는 사회입니까? 저는 노트에 조용히 적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 우리가 어떤 권력에게 그것을 넘기느냐가 문제다.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태국의 디지털 도박.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교수님은 노트북을 조작하더니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를 띄웠어요. 이제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충격 3분 연설이라고 불리는 영상입니다. 스크린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태국 총리가 나타났어요. 그녀의 표정은 단호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죠. 우리는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는 바로 그 길입니다. 교수님은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연설은 지난달 방콕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포럼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포럼에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사실이죠.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어요. 태국은 이제 디지털 혁명의 선두에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 국민에게 1만 바트를 디지털 지갑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3단계에서는 16세에서 20세 청년 약 270만 명에게 직접 현금을 디지털 지갑으로 이체할 것입니다. 비용은 270억 바트지만 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교수님은 다시 영상을 멈추고 PPT 화면으로 전환했어요. 화면에는 무디스의 경고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 연설이 있은 지 불과 48시간 만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정책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곳에는 태국의 경제 지표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미 미, 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5천억 바트의 긴급 대출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70억 바트를 추가로 지출한다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었죠. 옆자리의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결국 그 정책은 실행됐나요?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 안건은 결국 내각 심의에조차 상정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국내외 반발이 너무 거셌기 때문입니다. 재무부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디지털 지갑 플랫폼이 중국 기업이 개발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중국의 디지털 영향력 확장과 맞닿아 있는 문제였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노트에 적었어요. 디지털 화폐는 국가 주권의 문제다. 자, 여러분. 태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스크린에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미래인가, 감시인가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디지털 위안화 혹은 이 CNY는 중국이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 추진한 국가 전략입니다.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금융 인프라 개혁이죠. 스크린에는 중국인들이 QR코드로 결제하는 모습, 디지털 위안화 앱 화면, 중국인민은행 본부 등의 이미지가 슬라이드쇼로 흘러갔어요. 2022년부터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 도입된 이 시스템은 겉으로는 편리함을 약속했습니다. 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하고 은행 계좌가 없는 시골 주민들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명분이었죠. 그러나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여러분 프라이버시 침해, 데이터 통제, 중앙은행의 절대적 권한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곳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과 홍콩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홍콩 시위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정 계좌의 활동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죠. 더 심각한 것은 중국 정부가 이 시스템을 해외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의 일환이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거기에는 태국 푸켓의 해변 사진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최근 태국과 중국은 푸켓, 방콕 등 주요 관광지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금융 협력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경제 주권을 일부 포기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투사 수단입니다. 중국은 이 기술을 통해 글로벌 금융 질서에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중국과 태국을 포함한 세계 지도였고 중국에서 뻗어나가는 디지털 네트워크 선들이 여러 국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확산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주권과 개인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유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노트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권력의 새로운 형태다. 교수님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이제 이론적 논의를 넘어 가장 중요한 현실 세계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와 태국 내 반중 정서의 확산이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스크린에는 태국 방콕 시내의 시위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모여 있었고 그들은 태국어와 영어로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방콕에서 열린 디지털 지갑 반대 시위 현장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시위가 단순한 경제 정책 반대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죠. 스크린에는 또 다른 이미지가 등장했어요. 소셜미디어 화면 캡처였습니다. 여러 해시태그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태국 내에서 반중 정서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SNS에는 다양한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감시 국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거대한 시위 현장 사진이었고 시위대는 커다란 현수막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태국이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이 시위는 단순한 정책 반대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관한 시민들의 저항입니다. 태국 시민들은 자국이 중국의 디지털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으로 태국 총리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패통탄 총리에 대한 불신도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시절부터 이어진 친중 외교 노선이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나타났다는 비판이 거세죠.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디지털 지갑 정책을 디지털 식민지화의 첫 단계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태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국의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겨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품위 있게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이분은 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솜차이 수완펀 박사입니다. 그는 디지털 지갑 정책을 정치적 인기몰이용 허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나타난 인용문을 천천히 읽었어요. 중국의 디지털 통제 모델을 따라가는 것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다. 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시민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가치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술적 편리함과 효율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유와 주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태국 시민들이 지금 직면한 질문이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강의가 단순한 디지털 화폐 수업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교수님은 강의실 앞으로 다시 나오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강의의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국의 디지털 도박과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각각 살펴봤으니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뤘던 핵심 주제는 데이터는 권력이며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태국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태국 총리와 중국 고위 관료의 악수 장면이 있었어요. 태국의 디지털 지갑 정책은 겉으로는 젊은 층을 달래기 위한 단기적 포퓰리즘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디지털 전략을 모방하는 구조적 변화가 존재하죠. 이는 단순한 정책 도입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먼저 살펴봅시다. 첫째,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모든 거래가 중앙 서버에 기록되고 정부가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 추적 가능성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모두 데이터로 남죠. 이는 단순한 소비 패턴 분석을 넘어 시민 감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중앙은행 권력 집중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인민은행이 직접 통제하는 구조로 지역은행이나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축소됩니다. 이는 금융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민간 금융 약화입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민간 결제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으로 대체되면서 민간 혁신이 억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금융 생태계의 다양성이 훼손되죠. 다음 슬라이드는 태국의 정책 흐름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태국의 상황을 분석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관광지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조치지만 실제로는 중국 금융 시스템의 태국 내 확장을 의미합니다. 둘째,
16세에서 20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지갑 지급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를 디지털 통화 시스템에 익숙하게 만드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마치 마케팅에서 말하는 락인 효과를 노린 것과 유사하죠. 셋째,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과 재정 부담 증가입니다.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에게 이 정책은 추가적인 부담이 됩니다. 이는 단기적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장기적 경제 안정성을 희생하는 위험한 도박이죠.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태국의 금융 주권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통제력에 의존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변화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배웠던 강의의 핵심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권력 행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계자의 의도와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국가 주권과 직결됩니다. 태국이 중국식 디지털 화폐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정치적 종속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식민지화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죠. 수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그의 표정에는 진지함과 함께 약간의 감상적인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지털 화폐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진 사회적, 정치적 함의까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화폐는 그것을 도입하는 나라의 가치관과 권력 구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중국은 이 기술을 통해 국내 외적으로 통제력을 확장했고 태국은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자유가 아닌 통제의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편리함과 혁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술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하죠.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것은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줄이며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국가 감시를 강화하며 사회적 통제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데이터가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감시를 정당화하는 사회입니까?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 인간이 기술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노트에 조용히 적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 우리가 어떤 권력에게 그것을 넘기느냐가 문제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디지털 화폐의 대안적 모델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효율성을 갖춘 시스템이 가능한지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길에 몇몇 학생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친구들과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끝났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디지털 화폐가 정말 그렇게 위험할까?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사용하느냐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토론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교수님의 질문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어떤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날의 강의는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디지털 화폐를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태국 총리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에서 알리페이가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속내를 파보니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은 태국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막을 눈치챈 미국은 태국에게도 충격적인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태국은 적자를 보면서까지 중국 원자재 수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태국 총리는 이러한 상황에도 중국을 포기하지 않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이라입니다. 미국 동부의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오늘은 정말 기대했던 세계 무역 특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데이비드 교수님이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태국의 경제 외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관세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태국은 의도치 않게 두 강대국 사이에서 복잡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굵은 선으로 삼각형을 그리셨어요. 각 꼭지점에는 태국, 중국, 미국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고 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유독 굵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국, 중국, 미국 삼각관계는 현대 국제 정치 경제의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태국의 행보를 보면 더욱 그렇죠. 태국의 현 총리 패통탄 친나왓은 공개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균형 외교를 표방하지만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명백히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배경에는 그녀의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탁신과 패통탄의 사진이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탁신은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후에도 여전히 태국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태국 국민들은 그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르죠. 탁신은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가 정권을 잃은 후에도 중국은 그를 특별한 친구로 대우했고 중국 내 사업 기회를 제공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패통탄을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그녀가 총리가 된 이후 태국의 중국 경사는 더욱 뚜렷해졌죠. 현재 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도 문제고 정치적으로도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큰 리스크가 되죠.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네, 사이라 씨. 교수님, 그럼 태국은 왜 아예 중립을 유지하지 않고 중국 쪽으로 더 가까이 가려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통해 독립을 지켜왔다고 들었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태국 경제의 근본 구조를 들여다볼 차례군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 왜 태국이 균형 외교를 하지 못하고 중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지 그 경제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의 상승 곡선을 가리키셨어요. 그래프의 가파른 상승세가 강의실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태국은 산업에서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철강, 전자부품, 플라스틱, 구리선, 알루미늄 등 기초 소재는 거의 중국에서 수입하죠. 저는 이렇게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산업 생태계란 마치 인체의 혈액순환 시스템과 같습니다. 원자재와 부품이 혈액이라면 공장과 생산시설은 장기라고 할 수 있죠.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앞자리에 앉은 학생이 대답했어요. 정확합니다. 태국의 경우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와 부품은 그들의 산업 생명선이나 다름없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주요 산업별로 중국 부품 의존도를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였습니다. 전자제품 산업이 78%, 자동차 부품이 65%, 섬유 산업이 82% 숫자들이 놀라웠어요.
이런 의존 구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1990년대부터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대량 생산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태국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공급망을 중국으로 이전했죠. 처음에는 비용 절감이라는 분명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거죠? 초기에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존성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됐기 때문이죠. 공급망이 한번 형성되면 이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태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8년 196억 달러에서 2024년 450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태국 정부는 이 무역적자가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수입을 줄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 태국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단순히 경제적 필요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수님은 다시 탁신과 패통탄의 사진으로 돌아가셨어요. 탁신 친나왁과 그의 딸 패통탄 친나왁 가문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상당한 개인적 이득을 얻어왔습니다. 탁신이 과거 쿠데타로 실각한 후 중국은 그에게 피난처와 사업 기회를 제공했죠. 중국 내 부동산 개발, 통신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요. 패통탄 친나왓이 총리가 된 이후 친나왓 가문은 중국 국영기업들과 연결된 여러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의 동부경제회랑 EC 개발 프로젝트에서 중국 기업들이 우선권을 받는 경우가 많았죠. 이 과정에서 탁신 가문과 연결된 기업들이 중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수수료를 챙긴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가 지난해 방콕에서 만난 한 경제부 고위 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부품 없이는 일주일도 버틸 수 없어요. 그들이 수출을 중단하면 우리 경제는 한 달 안에 붕괴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존 구조를 만든 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죠. 친나와 가문은 태국 경제를 중국에 묶어둠으로써 두 가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부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쿠데타로 쫓겨날 경우 중국이 그들을 보호해줄 거라는 일종의 보험인 셈입니다.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태국의 상황이 단순한 경제적 의존을 넘어서는 복잡한 정치적 게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의존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계속하셨어요. 중국은 이제 단순한 부품 공급자가 아니라 태국 기업들의 기술 파트너가 되었어요. 5G,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태국은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최근 뉴스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화웨이와 5G 네트워크 구축 계약 체결. 중국 BYD, 태국의 전기차 공장 설립 예정. 태국 디지털 정부 시스템,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 이런 계약들의 뒤에는 항상 친나와 가문과 연결된 중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태국의 국익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국가를 중국 의존도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끌어들이고 있어요. 교수님은 그래프를 다시 가리키셨어요. 결국 태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필요성 때문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태국의 일부 정치, 엘리트들의 사적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인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럼 태국은 앞으로도 계속 무역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친나와 가문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이 집권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의존도를 줄여야 하죠. 그러나 친나와 가문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이 집권하더라도
이미 깊어진 경제적 의존성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자극하면 당장의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고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또 다른 압박이 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을 이으셨어요. 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친나와 가문과 같은 정치 엘리트들은 이 상황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며 더욱 중국 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있죠. 마치 외주를 타는 고개사처럼 한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면 결국 추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태국의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 딜레마가 어떻게 더 복잡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태국의 주요 수출 국가와 품목을 보여주는 원형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어요. 저는 제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를 적었습니다. 수입은 중국, 수출은 미국. 태국은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거나 가공해서 미국의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생산 모델을 보여주는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태국은 중국에서 반도체 부품을 수입해 휴대폰을 조립한 후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또 중국산 철강을 들여와 태국에서 가공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죠. 이런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태국은 단순히 조립국이라는 건가요? 아직 태국은 개발도상국이기에 이러한 상황은 당연합니다. 원자재와 핵심 부품이 중국에서 오는 구조죠. 화면에는 미국의 무역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 속에서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중국산이 태국산으로 둔갑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우회 수출국으로 태국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미국 상무부는 작년부터 태국을 통한 중국 제품의 우회 수출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어요. 그 결과 일부 태국 제품도 중국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으며 36%의 고율 관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띄워졌어요. 미 상무부, 태국산 철강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태국산 전자제품, 중국 우회 수출 의심으로 특별조사 대상. 이것이 바로 태국이 직면한 역설입니다. 중국에서 부품을 사와야 하는데 그걸로 만든 제품을 미국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미국은 이제 그 제품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저는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럼 태국은 양쪽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 제조업이 마비되고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수출 시장을 잃게 되죠. 양쪽 모두 태국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태국이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급망을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중국 부품의 가격 경쟁력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아요.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친나와 가문 같은 정치 엘리트들의 이해관계도 얽혀있죠. 자, 이제 태국의 정치적 입장이 어떻게 이 복잡한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패통탄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밑에 굵은 글씨로 인용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른다. 패통탄 총리는 당선 이후 해외 국빈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했고 공식 만찬 자리에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영상 클립을 재생하셨어요. 영상 속 패통탄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고위 관료들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왜 중요할까요? 태국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노선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태국, 중국 관계의 미래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과 서방에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태국은 점점 중국과 정치적 동맹으로 기울고 있다는 메시지였죠. 학생 한 명이 물었어요. 총리가 중국계 혈통이라서 한 말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태국 태생이고 직계 조상 중에 중국인은 없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혈통에 관한 사실보다는 정치적 충성도를 표현한 것이었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보고서 발췌문이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미국은 태국에 대한 접근법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중요한 비나토 동맹국이었지만 이제 워싱턴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의 요점들을 하나씩 짚어가셨어요. 첫째, 첨단 기술의 태국 수출 제한입니다. 특히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둘째, 군사협력의 축소입니다. 태국과 미국은 매년 코브라 골드라는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해왔지만 그 규모와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셋째, 동맹 내 신뢰도 하락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미국은 태국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간주해왔지만 이제 그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이러다 태국은 어느 쪽에게도 신뢰를 못 받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요? 중국은 태국이 완전히 자기 편이 되길 원할 테고 미국은 이미 태국을 의심하고 있고 교수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바로 핵심을 짚었네요. 태국은 지금 두 의자 사이에 앉으려다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중국은 더 많은 충성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이미 태국을 잠재적 중국 동맹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미국의 대태국 무역 정책 변화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태국이 직면한 더 구체적인 경제적 위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넘어서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흐름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를 시작했죠. 교수님은 화면을 가리키셨어요. 슬라이드 한가운데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헤드라인이 크게 보였어요. 미 상무부 동남아 우회 수출의 관세 강화 방침. 트럼프 행정부는 태국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전략 산업 보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정부도 미국의 우려를 인식하고 여러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 허위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태국 세관은 원산지 세탁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반을 조직했죠. 둘째, 특별 감시 품목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49개 품목에서 78개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셋째,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선 등의 원자재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습니다. 이 품목들은 중국에서 대량 수입되며 태국을 통해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가 많죠. 강의실에서는 타이핑 소리만 가득했어요. 저도 노트북에 이 정보를 열심히 입력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조치가 실제 단속보다는 미국 측 압박을 피하기 위한 제스처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공식 성명서 일부가 띄워졌어요. 태국이 중국의 수출 우회 통로로 남는다면 미 정부는 최대 36% 또는 그 이상의 상호 관세를 검토할 것이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태국 수출 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면 더 이익이 되지 않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태국의 제조업은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에 깊이 의존하고 있어요. 중국과 거리를 두면 당장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실업 문제가 생깁니다. 슬라이드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인터뷰 일부가 떴습니다. 방콕에 있는 경제연구소장의 말이었어요. 태국은 지금 중국의 창고이자 미국의 타깃이라는 이중적 위기 속에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태국이 이 과정에서 점점 주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말뚝으로, 중국은 태국을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 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태국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점점 잃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대안적 협력 모델 한국, 태국 관계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태국의 외교 경제적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어떤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 말이죠. 과거 태국은 한국과 다양한 경제 에너지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2010년대 초반부터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활용한 윈윈 파트너십을 구축해왔죠. 그러나 친중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들은 하나둘씩 철회되거나 중단됐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취소선이 그어진 협력 프로젝트 목록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LNG, 반도체 기술 협력 철수, 친환경 농업 프로젝트 중단, 관광 분야 공동 마케팅 폐지, 디지털 경제 전환 지원 사업 축소.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제공할 수 있었던 협력 모델이 태국에게 다른 제3의 길을 열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력을 갖춘 국가로 태국에게 정치적 부담 없는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었죠. 교수님은 태 협력이 가져올 수 있었던 이점들을 하나씩 설명하셨어요. 첫째, 한국의 기술 협력은 태국의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요.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태국의 제조업 기반과 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가 날 수 있었죠. 둘째, 한국의 LNG 공급망은 태국의 에너지 안보를 다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태국은 대부분의 천연가스를 인근 미얀마와 자국 해상에서 조달하지만 이 매장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의 LNG 인프라 기술과 글로벌 공급망은 태국에게 새로운 에너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은 태국의 타일랜드 4.0 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전자정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서 선도적인 국가이며 이 경험을 태국과 공유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국은 더 넓은 시장과 다양한 기술 협력 기회를 잃었고 중국이라는 하나의 우산 아래 갇히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태국의 외교적, 전략적 자율성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교수님은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퍼온 듯한 댓글들을 보여주셨어요. 왜 우릴 매번 중국의 들러리로 만들지? 이젠 한국도 우릴 외면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 거지?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부의 친중 정책이 장기적으로 태국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죠. 슬라이드의 마지막에는 방콕 소재경제연구소 소장의 인터뷰가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균형 외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태국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몰락을 피할 수 없다.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마무리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과가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태국의 사례는 단순한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적 자율성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결정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이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한국이었으면 어땠을까? 오늘 강의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마치 태국의 10년 미래를 본 기분이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어가며 저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곱씹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균형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과의 선택이 어떻게 미래의 경로를 결정짓는지에 대해서요. 특히 한국처럼 중견국과의 협력이 제공할 수 있는 제3의 길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학기 수강 과목으로 중견국 외교와 경제 협력을 추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태국이 중국의 우산 아래 있다가 경제적 위기에 닥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과의 협력에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중국에 의존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에서 한국의 흔적이 사라지고 태국은 충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태국 총리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지만 중국이 점점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태국이 아닌 한국 때문에 태국과 협력을 제안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넬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경제학과 3학년생이에요. 오늘은 제가 수강 중인 동남아시아 경제 성장론 강의에서 있었던 일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과 태국의 경제 협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권 교수님은 동아시아 경제 전문가로 유명하시죠. 1990년대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국에 주목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남방 정책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은 태국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공장만 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현지 기술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했습니다. 기술 이전의 모범 사례죠. 저는 이 협력 관계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생각했어요.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도울 만큼 성장했다니 놀라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수백 개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해 정밀 부품 제조와 서비스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교수님은 태국 아마타 산업단지의 항공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자국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태국 정부와 협력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 전력망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했어요. 이는 상생의 경제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옆자리의 태국 여학생 수안차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0년대 초반, 태국은 한국의 지원에 힘입어 동남아시아에서 전자 및 자동차 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첨단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죠.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슬라이드가 바뀌면서 태국 내 반한 감정의 확산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협력 관계가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4년부터 태국 불법 체류자 때문에 한국은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심사를 강화했죠. 이로 인해 태국 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단순한 온라인 비난이었지만 점차 한국 기업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폭력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방콕과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죠. 문제는 태국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건들을 공식적으로 규탄하지 않자 한국 기업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교수님은 한국 기업들의 성명서 발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결국 2024년 삼성, 현대, LG 등
주요 기업들이 태국에서 생산 기지를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고 태국 경제에 즉각적인 타격을 가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수만 명의 태국 노동자들이 실직 상태에 빠졌고 한국 관광객 수도 감소했습니다. 태국의 관광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특히 한류 관광에 의존하던 지역은 더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국가 간 관계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정적 대응이 얼마나 큰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잠시만요, 교수님. 갑자기 뒷자리에서 수안차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죠. 이건 너무 편향된 시각이 아닌가요? 태국 내 반한 감정은 한국 기업들의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태국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곳으로만 봤어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응답하셨어요. 수안차이 양,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제3국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란 그림자 중국의 개입과 기술 유출.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직후 중국은 이 상황을 전략적 기회로 포착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중국 경제 협력 강화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기와 태국 국기가 나란히 걸린 회의장 사진도 보였어요.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남긴 빈자리를 재빠르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진출이 아니었어요. 중국은 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한국이 수십 년간 구축한 기술 생태계와 인재풀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교수님은 몇몇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의 태국 투자가 2024년 한 해 동안 30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기업들의 인재 영입 전략입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에서 근무했던 태국인 기술자들에게 기존 연봉의 2배, 심지어 3배까지 제한하며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했어요. 교수님은 태국의 주요 공업지대에 세워진 중국 기업들의 새로운 공장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 활동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 한국 정보기관과 국제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중국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한국 기술을 유출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정보기관은 태국 내에서 이미 퇴직했거나 여전히 근무 중인 한국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기밀 기술 문서와 제조 노하우를 탈취하려는 시도였죠. 실제로 삼성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된 중요 문서가 유출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이제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 대표들의 긴장된 회담 장면이 비춰졌어요.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태국 총리와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아래에는 태국, 중국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체결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 태국과 중국은 기술 공유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사실상 태국 내 한국 기술 자산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합법화하는 것이었죠. 한국 정부는 국제특허법과 지적재산권 보호 협약을 내세워 법적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와 국제상공회의소 ICC에 공식 제소했지만 국제법의 특성상 즉각적인 해결은 어려웠어요. 이번 강의에서 저는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경제협력 뒤에 숨은 지정학적 경쟁을 실감했어요. 단순한 투자와 기술 이전이 어떻게 국가 안보와 첨단 기술 패권 다툼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보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태국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제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태국의 정치 상황을 크게 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비공식 만찬 자리에 참석했던 태국 내 중국 기업 임원이 폭로한 내용이 국제적 파문을 일으켰죠. 이 내용에 따르면 총리는 중국 기업인들과의 비공식 만찬에서 한국은 우리를 떠났으니 우리는 새로운 동맹을 찾아야 한다. 중국은 항상 태국과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즉시 이 폭로 내용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만찬에 참석했던 다른 인사들도 비슷한 증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죠. 태국 정부는 결국 총리의 발언이 잘못 해석되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국제 여론은 형성된 후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폭로 이후 태국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폭로 사건 후 불과 2주 만에 태국과 중국은 포괄적 경제기술 협력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 내용은 태국 영토 내에서 한국 기업들이 남긴 기술적 자산과 인프라를 중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조약의 제7조였습니다. 이전에 외국 기업이 태국 내에서 개발하거나 이전한 기술에 대한 태국의 주권적 통제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죠. 사실상 한국이 수십 년간 이전했던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태국 정부가 가지고 이를 중국과 공유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태국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양국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태국과의 모든 기술 협력 및 투자 지원을 즉각 중단하기로 결정했죠. 교수님은 한국 대기업들의 공식 성명서도 차례로 보여주셨어요. 삼성, 현대, LG 등 주요 기업들도 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철수 중이던 공장들의 철수 속도를 더욱 높이고 남아있던 R&D 센터와 물류 거점까지 모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기로 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국내 여론은 흥미롭게도 분열되었습니다. 정부의 우호적인 언론들은 한국이 태국을 버렸다는 프레임을 확산시켰지만 독립 언론들은 태국 정부의 배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했어요. 스크린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시위 장면이 나왔어요. 한국 기업 돌아오라는 팻말을 든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일부 태국 시민들, 특히 한국 기업에서 일했던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주인들은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 규정하고 강력하게 진압했죠. 이렇게 30년 넘게 이어온 한국과 태국의 경제 협력 관계는 극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사태가 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태국의 GDP 성장률, 실업률, 제조업 생산량 등을 보여주는 차트였죠. 모두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철수한 2024년 중반부터 태국 경제는 자유낙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경제 위기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수치를 짚어가며 설명하셨어요. 우선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직접 고용했던 약 28만 명의 태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스크린에는 문을 닫은 공장들과 그 앞에서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특히 아유타야와 라용 산업단지는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곳은 한국 전자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죠. 이 지역의 실업률은 35%까지 치솟았어요. 두 번째 문제는 공급망의 붕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공장만 운영한 게 아니라 태국 내에 복잡한 부품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중추신경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남아있던 태국 현지 기업들조차 생산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태국 바트와 같이 변동 그래프가 나왔어요.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태국 바트와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죠. 태국 중앙은행은 급하게 금리를 인상했지만 이는 경제 성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지만 그 방식은 매우 달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본국에서 중간 관리자들을 대거 파견하고 태국 현지인들은 주로 단순 노동직으로 고용했어요. 더구나 임금은 한국 기업이 지불하던 수준의 60에서 7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중국 기업이 인수한 공장의 노동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나왔어요. 노동 환경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구축한 안전 시스템과 복지 제도가 대부분 철폐되었고 근로시간은 연장되었죠. 이에 태국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수완차이가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건 너무 편향된 관점입니다. 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한국 기업들의 갑작스러운 철수 때문이에요. 그들은 태국에 아무런 대안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떠났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최소한 태국을 돕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수완차이 양의 의견도 이 논의에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주네요. 경제 현상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태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더욱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태국의 경제 위기는 단순히 한국 기업의 철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국가 간 경제 협력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결정이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방콕의 한 거리에 걸린 대형 현수막 사진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이라는 태국어 문구가 쓰여 있었죠.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태국 내부에서도 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원했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죠. 이 사례는 국제경제 협력에서 신뢰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이익만을 쫓는 단기적 시각은 결국 모두에게 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과 태국의 관계 변화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는 태국과 중국 고위 관리들이 악수하는 화려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중국은 태국에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2024년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태국에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기술 지원을 발표했어요. 태국 정부는 이를 한국의 빈자리를 완벽히 메워줄 구원자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중국 기업들이 인수한 태국 내 공장들의 사진과 함께 투자 금액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초기에 중국은 약속을 지키는 듯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생산을 재개했어요. 태국 정부는 이를 경제 정책의 승리라고 자평했죠. 교수님은 그래프 하나를 가리켰어요. 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보여주는 차트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의 초기 투자가 모두 완료되고 태국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게 되자 중국은 태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중국, 태국 계약서의 일부분이 확대되어 있었어요. 2025년 초 중국은 이전 계약을 재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초기 계약에는 없던 새로운 조항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태국이 자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에 특혜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거나 중국 국영기업에 태국 내 핵심 인프라 운영권을 넘기는 등의 내용이었죠. 교수님은 태국 남부에 건설 중인 거대한 산업단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중국이 태국 남부에 설립한 중퇴 경제특구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사실상 태국 법률이 아닌
중국 기준이 적용되었어요. 태국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자국의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했고 임금은 태국 최저임금의 8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술 이전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진정한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 기술자들을 양성했지만 중국은 핵심 기술은 모두 자국 내에 보유한 채 태국을 단순 생산기지로만 활용했어요. 스크린에는 한 태국 엔지니어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삼성에서 일할 때는 우리도 R&D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에서는 단순히 지시받은 대로만 일하죠. 그들은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태국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한 주인을 다른 주인으로 바꿨을 뿐이라는 구호가 시위 현장에서 자주 등장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방콕 거리에 한 낙서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태국어 문구가 쓰여 있었죠.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후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기업 시절과 중국 기업 이후를 비교하는 게시물들이 바이럴하게 퍼졌고 일부 지식인들은 공개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촉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경제 협력의 성격과 의도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입니다.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동반 성장을 기반으로 했지만 태국이 새롭게 선택한 파트너와의 관계는 종속과 의존을 가져왔죠.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교수님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 2.0 새로운 협력 파트너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전략을 신속하게 재조정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을 핵심 협력국으로 선정하고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협력을 추진했어요. 교수님은 하노이와 마닐라에서 열린 한국과의 정상회담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을 직접 방문해 신뢰 기반 경제 협력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문에서 한국은 양국에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기술 이전을 약속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새롭게 설립된 한국 기업들의 공장 모습이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태국에서 철수한 한국 기업들이 거의 그대로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이전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베트남 박린성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확장했고 현대자동차는 필리핀 바탕가스에 새로운 자동차 생산 기지를 구축했죠. 교수님은 두 나라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강조했어요. 베트남과 필리핀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덕분에 2025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전자산업 수출과 필리핀의 자동차 부품 생산은 대폭 상승할 계획이죠. 스크린에는 베트남에서 열린 한 베트남 기술협력센터 개소식 사진이 나왔어요. 한국은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깊은 협력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 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설립하고 현지 인재 양성에 더 많은 투자를 했어요. 한 베트남 공동기술대학이 설립 예정이고 필리핀에는 한국 스타일의 직업훈련원이 여러 도시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교수님은 동시에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태국을 완전히 포기하다. 베트남과 필리핀, 한국 투자로 급성장 등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이웃 국가들의 성공을 목격하며 더욱 큰 후회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버렸지만 한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을 선택했다는 태그가 유행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국제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문구가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례 연구는 국제경제 협력이 단순한 이익 계산을 넘어 신뢰와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구축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으셨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사례가 국제경제학에 주는 함의를 더 깊이 분석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은 결국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변하셨어요. 태국에서는 뒤늦게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했지만 이미 한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의 대규모 투자를 완료한 상태였죠.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그 부분도 다루겠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교훈을 되새겼어요. 국제관계에서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례 연구는 제 국제경제학 수업에서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로 남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기술을 중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른 나라가 노릴 만큼 한국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사실에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을 약탈해 가려는 중국과 태국의 협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보다 중국의 기술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을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 태국은 현재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태국 정부의 잘못된 선택이 태국에 피바람을 불게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나입니다. 미국의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죠. 오늘 강의는 교수님이 세계 IT 산업의 지형도를 다루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강의실은 서서히 학생들로 가득 찼고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오늘의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책상을 비추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님이 강단에 올라서며 인사하셨습니다. 교수님은 IT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의 저서 디지털 혁명과 아시아의 부상은 제가 지난 학기에 읽었던 가장 인상적인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IT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PPT를 넘기며 질문을 던지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IT 강국은 어디일까요? 누가 의견을 말해볼 수 있을까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맨 앞줄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요. 실리콘밸리가 여전히 세계 IT의 중심지 아닌가요? 옆자리의 티나도 자신있게 의견을 내놓았어요.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교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더니 고개를 살짝 저으셨습니다. 좋은 의견들이에요. 하지만 빠른 성장과 혁신을 동시에 이루고 있는 국가는 따로 있습니다. 누가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그때 뒷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뒤를 향했어요.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인 여학생 민주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용하게 수업을 듣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드물게 발언을 했네요. 맞습니다, 민주 씨. 바로 한국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IT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단순히 성장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삼성과 K-팝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의 IT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죠.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한국 IT 산업의 발전사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IT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강력한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IT 발전 역사는 실로 놀랍습니다. 1990년대 후반 IMF 경제 위기를 겪은 후
한국은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대전환을 시도했어요. 정부 주도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냈죠. 스크린에는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의 로고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삼성,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LG전자, NC소프트 등의 로고가 화면을 채웠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한 한국 기업이 아닌 글로벌 테크 기업의 선두주자입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2024년 기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필기하면서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삼성이 그렇게 큰 기업인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떨까요? 이 두 기업은 한국 내 검색 엔진과 소셜 플랫폼 시장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라인은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주요 메신저 앱으로 사용되고 있죠. 카카오는 모빌리티,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임 산업도 빼놓을 수 없죠. 넥슨, NC소프트, 넷마블과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요.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고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수준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신분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이 모바일 앱 하나로 통합되는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겨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IT 기업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특별히 더 혁신적인 이유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IT 혁신에는 몇 가지 독특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가 새로운 기술 도입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셋째,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했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우수한 IT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했습니다. 이제 한국 IT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IT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네이버는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구축했죠. 카카오는 동남아 각국의 금융 서비스 회사들과 제휴를 맺고 핀테크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동남아시아 지도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진출 현황이 표시되었어요. 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이렇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특히 태국은 한국 IT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스타트업 산업이 크게 성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SK텔레콤은 태국 최대 통신사 AIS와 합작하여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했고, 네이버의 라인은 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혁신에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2022년에는 한국의 카카오뱅크가 태국 현지은행과 협력하여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태국 출신 학생 수안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이 내용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인재 육성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네이버는 동남아 각국의 D2 스타트업 팩토리라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지 스타트업들을 지원했고, 삼성전자는 시랩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했죠.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보시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태국은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수안의 얼굴도 굳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도 모르게 질문했습니다. 그건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이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태국 내 반한 감정의 확산과 불법 체류자 문제, 그리고 태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태국에서 온 교환학생 수안이었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의 태도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커진 건 한국이 우리 국민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IT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수안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강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수안을 바라봤고 다른 학생들도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안 씨, 이 문제는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네요. 그 문제를 이해하려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교수님의 단호한 말씀에 수아는 입을 다물었고 강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저도 펜을 들고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14만 명이 넘는 태국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않았어요. 태국인들은 주로 농촌 지역이나 공장에서 일하며 조용히 지냈거든요. 그러나 2023년 중반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수님은 리모컨을 눌러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한국 주요 언론사의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태국 불법 체류자 관련 강력 범죄와 불법 약 유통 사건 발생. 태국 불법 체류자 검거 작전. 한국 경찰 대대적 단속 돌입. 한국 정부, 태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송환 협조 요청. 문제는 그중 일부가 한국 사회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서 논란이 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2023년 7월 서울 외곽의 한 공단 지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5명이 연루된 불법 약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했고 태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송환과 단속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태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어요. 수안의 얼굴이 조금 붉어진 것 같았어요. 아마도 자국의 이런 모습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태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인식이 퍼졌어요. 많은 태국 국민들은 소수의 범죄자 때문에 모든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자처럼 취급받는다고 느꼈죠.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 내 반한 시위 현장과 한국 제품 불매운동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한 사진에는 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있었고 다른 사진에는 한국 제품을 거부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태국 쇼핑몰에 붙어 있었어요. 이 감정이 확산되면서 태국 내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운동과 한국 기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방콕과 치앙마이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한국 기업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한국 연예인들의 태국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고요. 결국 IT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태국에서 진행하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고 한국 게임 회사들의 서비스도 태국 내에서 보이콧 대상이 되었어요. 초기에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으로 보였지만 점차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태국이 한국 IT 기업들과의 협력 기회를 놓쳤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는 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더욱 집중했어요. 교수님은 리모컨을 들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슬라이드 제목에는 중국 AI 딥시크의 위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중국의 AI 기술인 딥시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마치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듯 중국 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여러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AI보다 중국의 AI가 더 우수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현지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태국 정부, 중국 AI 딥시크 대규모 도입 결정. 친나와 총리 중국 AI 기술, 한국 능가, 미래 기술 협력은 중국과 함께. 태국 디지털부, 모든 공공기관 시스템 딥시크 기반으로 전환 발표. 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쳤어요. 방콕 시내 전광판과 주요 미디어에 딥시크와 함께하는 태국의 디지털 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죠. 정부 출연 연구소들은 앞다투어 딥시크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간했고, 공영방송에서는 연일 중국 AI 기술의 장점을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전체 시스템에 새로운 AI 기술을 도입하는 건 수년간의 검증과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태국은 불과 몇 주 만에 이를 결정했죠. 심지어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거기에는 태국 주요 부처의 딥시크가 적용된 현황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이민국, 교통부 등 주요 부처의 데이터 시스템을 모두 딥시크 기반으로 전환했어요. 전문가들이 보안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중국과의 특별한 협력 관계를 근거로 이를 무시했죠. 그리고 태국 정부는 미디어를 통해 한국 AI 기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사소한 보안 사고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네이버나 카카오의 AI 서비스가 태국어 처리에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반면 딥시크에 대해서는 거의 무비판적인 찬사를 보도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자 충격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태국 공공기관 데이터 유출 사건 발생. 개인정보 100만 건 해킹. 정부 AI 시스템 뚫려. 중국 AI 딥시크. 보안 취약점 심각. 한국 AI보다 뒤떨어진 것으로 판명. 하지만 2025년 초 태국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태국 정부가 딥시크를 공공기관 시스템에 적용한 이후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한 거죠. 데이터 보안이 취약해 해커들이 쉽게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여권 정보, 금융 데이터, 심지어 의료 기록까지 포함됐어요. 약 1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단 며칠 만에 유출된 겁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SNS 반응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우리 신용카드 정보가 다 털렸어요. 의료 기록까지 해킹당했다니 이게 말이 돼? 정부는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제 아이의 학교 기록까지 유출됐다고요. 정보 보안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딥시크에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태국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암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커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취약점이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태국 정부가 빠른 도입을 위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태국 정부는 급히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이미 많은 기업과 개인정보가 중국 해커들에게 유출된 뒤였어요. 국제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추적 결과 이 공격이 중국 내 해커 그룹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태국 국민들은 패통탄 친나와 총리를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무리하게 도입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죠. 특히 태국 IT 업계와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정치적 이유로 중단한 것이 실수였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민주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 기업들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처음에는 태국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죠. 이 문제가 태국 청년들과 스타트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한국 기업들의 대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 청년들의 절망과 스타트업의 몰락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 AI를 적극 도입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끄는 결정은 태국 IT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태국의 젊은 IT 창업가들과 스타트업이었죠. 스크린에는 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24년까지 상승하던 그래프가 그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투자 유치 실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태국 IT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고 투자를 꺼리기 시작했어요. 2024년부터 태국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금액은 전년 대비 68%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에는 더욱 급격히 떨어졌죠. 교수님은 다음 자료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IT 기술 발전 속도를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둘째, 기술 개발 지연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시기에 태국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과의 협력이 중단된 이후에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진행하던 자연어 처리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태국어 AI 개발이 크게 지연되었죠.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 실업 증가였습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방콕의 한 유명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는 2023년 120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했지만 2024년에는 단 28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약 3,000명의 IT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태국 청년들의 시위 장면이 나타났어요. 방콕 시내에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국의 젊은이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 자신들의 미래를 희생시켰다고 느꼈죠. 스크린에는 태국 청년들의 SNS 반응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어요.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망쳤습니다. 한국과 계속 협력했어야 했는데 왜 정치적 이유로 기술 협력을 중단한 거죠? 우리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친나와 총리님.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은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기술대학교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를 돌려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디지털 경제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세이브 타이 테크 해시태그가 확산되었죠. 특히 심각했던 것은 태국의 IT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약 2,000명의 태국 IT 전문가들이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주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자국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은 태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내린 결정이 어떻게 한국과의 기술 발전과 청년들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술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현재 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IT 산업의 붕괴는 관광,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젊은이들은 더 이상 자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뒤늦게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협력 재개를 요청했죠. 교수님은 한국 기업들의 반응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태국 시장은 이미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태국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회사는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어요. 태국 정부의 절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태국의 후회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수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일방적인 시각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국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수아는 화를 삼키려는 듯 입술을 깨물더니 가방을 집어들고 강의실을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교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런 복잡한 국제관계와 기술 협력의 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기술 협력이 정치적 갈등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지만 저는 잠시 자리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강의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국가의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기술 발전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감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국의 AI를 사용하자 태국에 닥친 사건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는 상황을 보고 한국의 기술력에 또다시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